한국은 과거에 집착하는 나라입니다.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생각이 전혀 없네요. 그러니까 2등 민족인 거지요. 삼성도 1등을 못하고 자동차도 늘 뒤처지잖아요. 이제 삼성, 현대 다 합쳐도 시총으로 도요타는 못 이긴다니까요. 여기 미국의 컨퍼런스에서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한 자동차 전문가가 입을 열자 모두가 경악하게 되는데요. 오늘의 사연은 미국인 자동차 전문가 마틴 씨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또 다시 인사드립니다. 저번에 사연을 올렸던 자동차 전문가 마틴이라고 합니다. 단조로운 비행기 엔진 소리가 태평양을 가로질러 집으로 날아가는 동안 제 생각은 계속해서 혼란스러움의 연속이었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비치고 있는 구름들을 바라보며 지난 몇 주 동안의 일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저는 일본 도요타와 한국 현대자동차의 글로벌 본사와 시설을 방문하며 깨달음을 얻은 몇 주를 막 마무리했어요. 전략적 방향성을 평가하기 위해 파견된 자동차 산업 컨설턴트인 저는 이번 방문을 통해 아시아의 두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의 사고와 운영에 대한 귀중한 내부자들의 시각을 얻을 수 있었죠. 공장의 연구실, 구석진 사무실, 조립 라인에 이르기까지 저는 기술 변화의 중요한 순간에 엔지니어링 및 경영진과 함께했어요. 공장 견학, 인터뷰,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 테스트 트랙에서의 주행 거리 기록 등으로 하루하루가 꽉 차 있었죠. 두 회사 모두 새로운 혁신을 선보이고 싶어하는 저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제가 최근 전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소비자 신뢰를 흔들었던 스캔들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왔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저는 방문 기간 동안 어려운 질문을 주저하지 않았어요. 일본에서는 토요타의 데이터 위조 사태를 깊이 파고들어 수십 명의 직원들을 인터뷰하며 수십 년 동안 은폐가 가능했던 문화적, 시스템적 문제를 파악할 수 있었어요. 효율성, 원활한 팀워크, 권위에 대한 존중 등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토요타 방식에 대한 강한 압박이 수년 동안 많은 사람들을 눈감게 만든 것이 분명했죠. 짙은 안개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들이 너무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반면에 저는 현대자동차의 빛나는 한국 신사옥에서 무공해 자동차, 자율주행 택시, 하늘을 나는 자동차 등 미래에 대한 대담한 비전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저는 그들의 빠른 성장이 품질 관리와 인력 개발을 소홀히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궁금했어요. 그들의 야망이 제대로 된 토대 위에 세워졌는지는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겠죠. 두 나라에서 보낸 시간은 기업에 대한 통찰력 외에도 수십 년간의 역사에 의한 한일 간의 긴장 또한 여전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었어요. 수십 년이 지났지만 그 상처는 여전히 생생하게 느껴졌고 사과와 배상, 과거사 인정에 대한 논란은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었죠. 도쿄를 떠나기 직전 저는 일본인 동료인 다나카 씨를 사무실 근처에 붐비는 이자카야에서 만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생선구이와 시원한 맥주를 마시며 나눈 대화는 좀 더 무거운 주제로 옮겨갔어요. 아, 마틴 씨, 여기 왔다가 한국도 방문하셨죠? 그가 음식을 먹는 사이사이에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얼음이 낀 머그잔에 담긴 아사히를 홀짝였죠. 한국은 아름다운 나라예요. 하지만 일본과의 역사가 복잡하죠. 다나카는 눈썹을 치켜 올리며 민감한 영역으로 들어오라며 저에게 권유하고 있었어요. 저는 외국인으로서 이웃 국가 간의 얽힌 관계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조심스러워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제 망설임을 알아차린 다나카 씨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일부 한국인은 과거를 잊지 못하고 있어요. 그들은 항상 새로운 사과를 요구해요. 저희 정부가 여러 번 사과를 했는데도 말이죠. 그는 얼굴을 찡그리며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생강 돼지고기 한 조각을 조심스럽게 씹었어요. 다나카 씨의 말이 맞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일본이 여러 차례 사과를 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서울 전쟁기념관과 비무장지대를 방문하면서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의 식민지배 기간 동안에 한국인들이 겪은 고통의 깊이를 실감할 수 있었어요. 그 상처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생생하게 느껴지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었죠. 저는 사과의 횟수보다는 구체적인 잘못을 온전히 인정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저는 기업 스캔들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잘못을 극복하는 데 있어 완전한 투명성의 힘을 배웠기 때문이죠. 기장이 시카고를 향한 첫 번째 하강을 발표했을 때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깊은 밤에 빛나는 익숙한 교회와 고속도로를 바라보며 집으로 돌아간다는 설렘이 솟구쳤죠. 하지만 몇 분 후 비행기가 활주로를 부드럽게 미끄러져 내려오는 동안 여행에서 나눈 대화와 경험은 여전히 저를 짓누르고 있었어요. 도요타의 시스템 결함 노출과 같은 스캔들. 그 뿌리는 기업 정책보다 더 깊게 문화와 역사에 얽혀 있었어요. 저는 숨이 턱턱 막히는 것을 느끼며 터미널을 빠져나와 차가운 중서부 바람을 맞았습니다. 손가락이 마비된 채로 여행 가방을 끌고 주차장으로 향했어요. 낡은 운전대를 잡고 시동을 켜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제 조사 본능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저는 도요타의 고의적인 문제 무지와 일본의 과거 제국주의 시절의 불만을 완전히 해결하지 않으려는 태도 그 사이에 유사점을 탐구해야만 했어요. 그 교차점 어딘가에서 중요한 보편적 교훈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느꼈죠. 저는 앞으로 몇 주 동안 이 새로운 질문들에 집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운전하는 동안 첫눈이 앞 유리에 먼지를 일으키며 아무리 힘들어도 앞길을 밝혀야 한다는 간단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한 저는 재빨리 짐을 풀고 진한 커피를 끓였습니다. 시차 적응은 느낄 겨를도 없이 머릿속에서 소용돌이치는 질문들로 활력을 되찾았기 때문이죠. 저는 책상 의자에 앉아 노트북과 일기를 펼쳤어요. 이 조사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수십 년 동안 자동차 업계에서 일해온 저는 수년간 도요타를 취재하면서 도요타의 스캔들에 대해 잘 알고 있었지만 저는 국가적 트라우마와 기업 문화가 여러 세대에 걸쳐 어떻게 얽혀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 더 넓은 역사적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기로 결심했어요. 커피를 마시며 떠오르는 몇 가지 주요 주제와 질문을 적어보았습니다. 투명성과 비밀주의, 인정과 부정, 개인적 책임과 집단적 책임, 반대와 순종, 변화와 전통. 저는 다나카 씨와의 저녁 식사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한국에 대한 일본의 사과에 대해 다나카 씨가 무릎을 꿇고 방어하는 모습은 데이터 조작이 드러났을 때 도요타가 처음에 대응했던 방식, 즉 규모를 축소하고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며 넘어가려던 회피적인 모습을 떠올리게 했어요. 일본은 대체 왜 이런 부정의 패턴을 보일까요? 두 경우 모두 기업 및 국가 차원에서 평판과 명예가 위태로웠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정이 이루어졌다고는 하지만 분노는 여전했죠. 더 많은 조치가 필요했지만 그 회피성이 시야를 가리고 있었습니다. 문득 몇 년 전 교토의 고대 사원을 방문했던 여행이 떠올랐어요. 평화로운 대나무 숲에서 돌에 새겨진 일본시를 발견했었죠. 그 첫 구절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별의 빛, 고요함 속에서 어둠을 뚫고 떨어지는 별빛은 산을 더 깊게 비춘다. 저는 왠지 이 시가 연관성이 있어 보였습니다. 어둠은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 빛을 요구합니다. 어려운 시기는 명예를 드러냅니다. 저는 노트북에서 과거의 메아리, 기업의 관점 이라는 제목의 새 문서를 열었어요. 저는 진한 커피를 한 모금 더 마시고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도요타의 데이터 스캔들과 위안부에 대한 한국의 아픔에 대해 세부 사항을 목록화하고 변화를 촉진할 단서를 찾았죠. 시간은 금방 지나갔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는 것을 겨우 알아챌 수 있었죠. 마침내 단어가 흐르고 단서가 늘어났습니다. 피곤한 눈을 비비며 저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제 제 조사는 회의실과 전장을 넘나들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 동안 저는 일본과 한국 사이의 복잡한 역사를 연구하는 데 몰두했습니다. 여행 중에 느꼈던 긴장과 여운의 뿌리를 이해해야 했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 커피를 끓이고 집무실에 앉아 책을 읽고 메모를 했습니다. 저는 식민지 시대에 대한 학자들의 분석을 훑어보면서 창문 밖에서 희미하게 들리는 이웃의 웅성거림을 들었어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이 제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은 1800년대 후반까지 1000년 넘게 독립된 왕국으로 유지되었지만 외부 세력들이 한반도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어요. 1910년, 한국은 러일전쟁 이후 신흥 일본 제국에 병합되었습니다. 그 후 35년간의 잔인한 점령과 억압, 문화적 탄압이 이어졌어요. 인적 비용은 엄청났습니다. 수십만 명의 한국인 남성, 여성, 어린이가 가혹한 조건에서 해외로 강제 징용되어 고된 노동에 시달렸죠. 반대 그들의 의견은 무자비하게 짓밟혔습니다. 일본어가 국어가 되었고 교과서에서 한국 문화는 지워졌습니다. 정체성을 없애기 위해 한국인의 성씨마저 일본식으로 바꾸었어요. 그러나 가장 어두운 유사는 한국 여성들이 일본 군대의 위안부로 노예화되었다는 점입니다. 아시아 전역에 걸쳐 최대 20만 명에 달하는 여성들이 대부분 10대 소녀들이 공포의 정권 아래서 조직적으로 끌려갔죠. 그중 많은 이들이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수십 년 동안 이 여성들과 한국인들의 트라우마는 수치심과 국가의 증언 탄압으로 인해 숨겨져 있었어요. 그들의 경험은 인정받지 못한 채 역사에서 지워지고 말았죠. 두 나라가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서는 동안에도 이 고통스러운 과거의 진실은 그림자 속으로 완전히 가려졌습니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야 첫 생존자들이 용기를 내어 증언하기 시작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의 의식이 깨어나기 시작했죠. 일본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배상금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 사과문이 발표되었지만 모호하고 누락된 표현이 많다는 비판을 받았죠. 구체적인 내용을 직시하는 것을 꺼려하여 냉정한 이해는 방해받았고 적절한 참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치적 긴장이 일상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제가 회사에서 목격했던 일들을 바탕으로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투명성이나 제도적 변화가 없는 모호한 인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공허하게 들렸죠. 그렇다면 어떻게 사회적으로 치유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스름한 빛 속에서 저는 어수선한 책상 앞에서 몸을 뒤로 젖히고 타는 듯한 눈을 감았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제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위생적인 기업의 이중적인 말투와 함께 점령과 노예제도의 끔찍한 세부 사항들이 함께 소용돌이치고 있었어요. 회피를 위한 무지가 고통스러운 진실보다 진정 더 위안이 될 수 있을까요? 일본의 산업과 제국주의 구조는 본질적으로 과거의 죄를 마주하는 것에 저항하는 것일까요? 그 패턴은 섬뜩하게 일치하는 것 같았어요. 통찰력이 커지면서 무력감도 함께 찾아왔습니다. 여러 세대에 걸친 집단적 트라우마의 엄청난 규모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굳건한 부정을 풀기 위한 겨우 하나의 목소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낙담의 순간은 휴대폰 벨소리에 의해 깨지게 되었습니다. 흘끗 보니 서울에 있는 노벨평화센터에서 보낸 이메일이 와 있었어요. 화해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냈더니 친절하게도 답장을 보내주었죠. 회복적 정의의 전통과 역사적 기억 치유에 관한 링크를 훑어보면서 제 전망은 밝아졌습니다. 열린 마음과 공감하는 호기심을 가지고 겸손하게 나아가면 언제나 갈 길이 나타났죠. 노트북을 닫고 간단한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제 머릿속은 사실과 공포스러운 이야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이 모든 것을 처리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다음 주 동안 저는 일부러 화면을 보지 않고 대신 음악을 들으며 긴 산책을 하고 가끔 라디오 들었습니다. 오래된 닷슨 240G 컨버터블을 타고 도로를 따라 구불구불한 드라이브를 하며 마음을 정리했죠. 무의식이 작동하도록 내버려두자 조각들이 천천히 합쳐졌어요. 저는 기업과 국가적 트라우마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세 가지 중점 분야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첫째, 투명성과 인정. 세부 사항은 매우 중요하며 계속 부인하는 것은 진전을 방해할 뿐입니다. 고통스러운 진실이라도 회피보다는 낫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둘째, 시스템과 문화. 문제가 있는 태도들을 검토하지 않고 방치하면 결국 여러 세대에 걸쳐 지속됩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인정하고 개혁하는 것만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셋째, 인류애를 연결. 양극화된 갈등의 이면에는 항상 공통의 희망이 있습니다. 공통점과 상호 이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평화의 씨앗이죠. 하지만 여전히 한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이러한 관계를 온전히 인간화하려면 화해의 길을 걸어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들은 어떻게 의심과 분노를 극복하고 새로운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배울 준비되어 있는 저에게 분명 가르쳐줄 선생님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확신이 커진 저는 서울로 가는 비행기를 예약했습니다. 이 일은 지성뿐 아니라 연민도 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이죠. 마음을 열어야만 감히 말할 수 있었어요. 열심히 짐을 챙기며 내리는 눈이 어떻게 저를 빛으로 이끌었는지 되돌보았어요. 자, 이제 빛을 만날 때가 왔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 비행기에서 내린 저는 뜨거운 여름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저는 과거의 지속적인 영향과 치유에 대한 희망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서울은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었지만 저는 얼른 거리로 나가고 싶었어요. 화해와 기억이라는 단체에서 저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 단체는 수십 년간의 분쟁 이후 인간성 회복을 위해 헌신해온 학자, 활동가, 일반 시민들과 저를 연결해 주는 데 도움을 주었어요. 인터뷰는 때때로 가슴을 아프게 했지만 계속해서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랜 억압으로 인해 쌓인 깊은 슬픔과 분노인 한이라는 개념에 대해 배울 수 있었어요. 화해를 통해 이 독한 에너지를 쫓아내야 한다는 것을 알았죠. 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는 끔찍한 트라우마를 겪었지만 여전히 용서의 씨앗을 품고 있었다고 이야기했어요. 비록 내 영혼은 망가졌지만 다음 세대는 망가지지 않기를 바란다. 며 속삭이셨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발밑에서 놀고 있는 증손자를 바라보며 기쁨으로 가득 찬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그녀의 은혜는 놀라웠습니다. 저는 아픈 기억을 끄집어낸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렸어요. 할머니는 제 손을 토닥이며 길은 경청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겸허한 마음 느끼며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치학 교수인 최경수 박사는 가해자가 진정성 있게 사과해야 할 책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는 무기가 남아있으면 상처는 아물지 않는다 고 말했죠. 진실은 무기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를 계속 회피하고 있었어요. 최경수 교수는 얄팍한 정치적 사과에 좌절했지만 그는 양국 학생들 사이의 자발적 교류에서 희망을 발견했어요. 그 속에서 그는 과거가 미래로 나아가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점령기를 극화한 뮤지컬 공연에 참석했어요. 씁쓸한 주제였지만 일본인 반, 한국인 반으로 구성된 관객들은 평화롭게 공연장을 빠져나왔죠. 연설이 할 수 없는 것을 예술이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갈비와 소주로 푸짐한 식사를 하면서 새로운 친구들은 현대 한국의 활기를 보여주고 싶다며 저에게 홈스테이를 제안했어요. 그들의 따뜻함과 환대에는 악의는 전혀 없었고 오직 함께한 짧은 시간을 빛내주는 인간에만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세대에 걸쳐 지속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 열쇠는 사람들을 불편함 속에서 빛으로 인도하는 용기 있는 리더십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와 관련하여 제 머릿속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이름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는 엄청난 역경과 희생을 극복하고 당장의 정치를 넘어 평화의 미래를 바라보며 라이벌과의 화해를 옹호했죠. 그는 이러한 선구적인 리더십을 인정받아 2000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어요. 저는 그가 공감, 성견지명, 도덕적 용기 등 이 극단의 시대에 필요한 특성을 구현한 영감을 주는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많은 리더들이 그의 입장이 된다면 얼마나 많은 증오가 해소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의 도서관과 박물관이 서울에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마지막 날, 저는 그의 삶을 반영하는 전시물을 둘러보았어요. 그러다가 이런 말이 떠오르더군요. 평화는 다른 사람의 얼굴을 보는 데서 온다. 가슴을 찌르는 단순하지만 날카로운 말이었어요. 비인간화는 서로를 진정으로 볼 때 사라집니다. 저는 고요한 정원에 한참 동안 앉아 사색에 잠겼어요. 이 여정을 시작한 이후 제시하는 산업에서 역사의 흐름으로 확장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해를 통해 두려움과 증오를 극복해야 한다는 인간의 과제는 변하지 않았죠. 기업이든 국가든 저희의 운명은 묶여 있습니다. 과거의 죄를 숨기는 것은 불신을 낳을 뿐이며 개방성만이 진보를 위한 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마음과 마음을 연결할 때 변화는 뿌리를 내리죠. 다음 날 집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창밖의 구름이 산봉우리 위에 생생한 그림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저는 그것을 마지막 교훈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거대한 상승에서 오는 인내심을 말이죠. 제 의문은 어느 정도 해결책을 찾았지만 제 작업은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느꼈어요. 역사적 상처를 치유하려면 저희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진실을 높이고 어둠에 맞서고 빛을 반사해야 해요. 그 긴 여정은 한 발자국의 움직임에서 시작됩니다. 깨달음을 얻은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제가 배운 교훈을 정리하고 공유하고 싶었어요. 이제 제 역할은 기업과 역사적 화해의 유사점을 강조하고 새로운 길을 옹호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느꼈죠. 저는 진실에 직면하기, 기업 스캔들과 역사적 기억이라는 제목의 공개 세미나 시리즈를 기획하기로 결정했어요. 저는 저희 시대의 중요한 사건들을 연결하여 대화를 촉진하고 싶었어요. 초대장, 조사, 계획 등으로 정신없이 몇 주가 지나갔습니다. 드디어 첫날 저녁이 되었고 저는 단 위에 서서 학생, 전문가, 은퇴자 등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이제 연설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도요타의 데이터 조작 스캔들에 대한 맥락을 설명하면서 부드럽게 시작했어요. 회사 브랜드에 대한 경쟁심과 자부심이 어떻게 문제를 숨기도록 만들었는지 설명했죠. 수년에 걸쳐 어떻게 부정이 습관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조직에서도 비슷한 패턴을 발견했다고 말했어요. 네, 문화는 종종 어려운 진실에 직면하는 것을 회피합니다. 라고 한 여성이 말했어요. 동의의 웅성거림이 이어지기 시작했죠. 맞아요. 그리고 도요타의 경우처럼 결국 그 격차가 너무 커지면 진실은 그 자체의 무게로 무너집니다. 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유일한 해결책은 고통스럽지만 투명성 뿐이에요. 저는 정치 영역으로 넘어가 일본 제국주의가 아시아 전역에서 저질렀던 인권 유린에 대해 설명했어요. 그들이 실행했던 공식 사과가 과거를 온전히 인정하는데 얼마나 부족했는지, 해결되지 않은 트라우마가 한국 문화의 여러 세대에 걸쳐 어떻게 스며들었는지. 여러분은 두 영역에서 이러한 회피의 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물었죠. 회의실은 생각에 잠긴 듯 조용해졌어요. 한 대학생이 말했습니다. 시스템 전체가 문제인데 아무도 개인적 책임을 느끼지 않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그 발언에 동의했죠. 저희는 기관과 국가에 분산된 책임의 본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한 사업가는 또 다른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진실을 직시한다는 것은 행동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에 비해 외면하는 것이 더 쉽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진실은 항상 노력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었죠. 저는 김대중 대통령의 비전을 공유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공유하는 인간성의 호소함으로써 정치적 분열을 초월한 것이었습니다. 지도자가 사람들의 용기와 연민에 호소하면 진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었죠. 마지막으로 저는 조직과 커뮤니티를 정직으로 이끄는 데는 우리 모두의 역할이 있다고 강조했어요. 작게 시작하되 어딘가에서 시작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입니다. 진실은 사람들이 일어설 때 느리지만 확실하게 드러난다는 것을 전했어요. 세미나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진행되었어요. 청중들은 여러 영역의 유사점과 교훈을 명확하게 이해했죠. 대화를 통해 이슈가 생생하게 살아났습니다. 저는 1년의 후속 세미나를 계획했습니다. 구조개혁, 문화변화, 사과의 윤리, 시민사회의 역할 등 다양한 관점을 탐구하면서 각 세미나마다 깊은 울림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사람들이 이러한 주제에 대해 얼마나 사려 깊게 참여하는지를 보면서 감동했어요.
다양한 연령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더 넓은 관점으로 토론이 풍성해질 수 있었죠. 5번째 세미나가 시작되자 낯익은 얼굴들이 좌석을 가득 메운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개방적이고 존중하는 대화를 통해 어려운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지속적인 커뮤니티가 형성되었어요. 일부는 산업의 쇠퇴를 국가적 위신 하락과 연관시키기도 했습니다. 대학생들은 현대의 가치와 과거에 대한 의무에 대해 고민했죠. 한국 이민자들은 가슴 아픈 가족 이야기를 나누며 역사를 생생하게 되살려주었어요. 성찰과 공유의 이야기 속에서 벽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통찰력과 이상을 모아 기업과 사회가 나아갈 길을 밝혀주었어요. 마치 한 줄기 빛이 모여 더 큰 무언가를 촉발하는 느낌이었죠. 마지막 날 저녁, 저는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것을 느끼며 그룹 앞에 섰습니다. 조사 여행으로 시작된 여정이 진정한 인간관계와 발전이라는 그 이상의 것으로 바뀌었으니까요. 저는 열린 마음으로 이 여정에 동참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함을 전했어요. 이러한 주제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은 끝났지만 저희는 각자 다른 영역에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통찰력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작은 발걸음은 중요했어요. 선미라는 여성이 다가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계속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그녀가 말했어요. 저희를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분열을 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이메일 주소를 주고받고 작별 포옹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미소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희가 함께 만든 공간에서 벽이 무너졌어요. 사람들이 서로를 향해 마주한다면 화해는 가능했습니다. 그 진실은 희망을 키워냈어요. 어둠이 다가올 때 저희는 촛불 하나를 켤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뒤따르면서 천천히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갈 길을 함께 밝혀줄 테니까요. 이것이 미래가 만들어지는 방식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기꺼이 더 많은 세미나 내용과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화해와 이해를 향한 이 여정은 매우 즐거웠어요. 언제든 어떤 피드백도 좋으니 저에게 언제든지 제공해주세요. 김치 같은 거를 누가 먹어? 그런 거를 왜 사려고 하는 건데? 여기 러시아에서 한 외국인이 김치 냉장고를 사겠다고 하자 김치를 먹지도 않으면서 왜 사냐고 하고는 몇 달 후 한국으로 발령을 받게 되고 한국에 향하게 됩니다. 오늘의 사연은 러시아인 안나 씨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안나입니다. 저는 문화 충격이 좀 심한 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최근 새로운 기술 직업을 찾아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이주했지만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제가 한국 문화에 대해 꽤 무관심했음을 인정할게요. 한국의 전통에 대해 잘 몰랐고 대부분을 일시적인 업무 여행, 즉 제 커리어의 또 다른 단계로만 생각했죠. 하지만 몇 가지 놀라운 경험을 한 후 제 관점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새 회사에서 제공한 서울의 작은 사택에 처음 들어섰을 때에는 솔직히 그다지 인상적이지 않았습니다. 공항에서 차를 타고 오면서 보았던 화려한 현대식 건물에 비하면 비좁고 매우 평범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작은 주방에 들어섰을 때 저는 전에는 본 적 없는 거대한 멋진 냉장고 앞에서 제 발걸음을 멈추게 되었어요. 냉장고는 제 키보다 더 크고 부엌만큼이나 넓었어요. 반짝이는 흰색의 매끈한 은색 손잡이가 달려 있었고 전면에는 첨단 기술처럼 보이는 디지털 조작 패널이 있었죠. 상단 가장자리에 빛나는 영문 글자로 김치 냉장고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김치? 사람들이 말하는 매콤한 발효 배추 요리 아니었나요? 도대체 왜 이런 특별한 냉장고가 필요한 걸까요? 두꺼운 문을 열자 내부는 스테인리스 스틸 벽과 알칼리성 정수 필터가 측면에 내장되어 있는 깔끔한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내부에는 2개의 서랍만 있었지만 각각 대형 식료품 봉지 2개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깊었어요. 물론 새 모델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사 왔을 때는 완전히 비어있는 상태였죠. 그 지루한 아파트의 차가운 타일에 울려 퍼지는 소리에 큰 소리로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누가 김치를 위해 맞춤 설계된 크고 멋진 냉장고가 필요하겠어요? 돈이 많이 들 텐데요. 한국 가정에서는 일반 냉장고에 일반 김치통 몇 개만 보관하면 되지 않나요? 발효된 배추를 그렇게까지 많이 먹지는 않지 않을까요? 그 후 며칠 동안 대구 동네에 끝없이 펼쳐진 고층 빌딩의 미로를 헤매며 익숙해지려고 돌아다니다 보니 곳곳에서 김치 냉장고가 계속 눈에 띄었어요. 큰 집, 작은 집, 시내의 최신식 아파트, 외곽의 작은 집 등 거의 모든 한국 가정에는 거의 김치 냉장고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동료 민준에게 김치 냉장고가 왜 이렇게 인기가 있는지 물어보아요. 그는 비빔밥을 먹으며 한국 음식에서 김치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이 냉장고에는 많은 양의 김치를 발효시키는데 이상적인 온도와 습도를 달성하기 위한 특수 정원 기술이 적용되어 있다고 했죠. 민주는 대부분의 한국 가정에서는 가을 수확철에 약 80kg의 배추를 사서 특별한 소금과 양념을 넣어 김치를 담가 발효시킨다고 하더군요. 그런 다음 김치를 커다란 옹기 항아리에 담아 몇 달 또는 최대 몇 년 동안 보관한다고 알려주었어요.
김장에 들어가는 배추의 양을 들었을 때 입이 딱 벌어질 뻔했어요. 한 가정의 연간 김장 양만 약 80kg이라고요? 게다가 1년 내내 보관한다고요? 와우, 냉장고가 엄청나게 큰 것은 당연한 일이었어요. 민준이는 제 눈에서 궁금증이 터져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는 지난 20년 동안 김치냉장고 기술이 정말 혁신적으로 발전해 공기 흐름을 제어하고 공기 정화 필터나 이온화기를 사용해 열이나 곰팡이가 김치를 망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서 발생하는 발효가스를 관리함으로써 김치를 완벽하게 보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설명해 주었어요. 최근에는 내부 온도, 가스, 습도 등을 능동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조건을 최적화할 수 있는 특수 앱을 갖춘 스마트 와이파이 연결 모델도 출시되고 있다고 했죠. 일부 앱에는 최상의 맛을 위해 최고 숙성도를 감지할 수 있는 AI 알고리즘도 있었어요. 이럴 수가. 양배추에 이렇게 많은 기술 혁신이 들어갔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저는 한국과 김치냉장고에 대한 저의 첫 번째 가정은 정말 잘못된 것이었음을 확실히 인정해야만 했어요. 김치에 담긴 거대한 문화적 전통과 수천 년에 걸쳐 진화한 세심한 보존 과학에 대한 이해 없이 저는 모든 것을 잘못 판단한 것이죠. 어쩌면 다른 문화를 너무 빨리 무시하는 외부인으로서 배워야 할 교훈이 더 많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옆집 아주머니가 바로 그 점을 알려주신 사건이 저의 한국 문화에 대한 통찰력 있는 여정이 시작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앞으로 저에게는 더 많은 맛있는 발견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대구의 지루한 회사 아파트에서 몇 주 동안 생활한 후 저는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기술 업무로 바쁘게 지냈지만 문화는 여전히 낯설게 느껴졌고 제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에 대해 혼란스러움을 느꼈죠. 그러던 어느 토요일 아침 쓸쓸하게 시리얼을 먹고 있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미소 띈 한국 아주머니 한 분이 맛있는 냄새가 나는 팬케이크 한 접시를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녀가 밝게 말했어요. 저는 옆집에 사는 김미연이라고 해요. 타국에서 힘드실 것 같아서 팬케이크를 좀 만들어 봤어요. 저는 그녀의 사려 깊은 배려와 그녀가 러시아 팬케이크를 만들었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 눈을 깜빡였다가 흐뭇한 미소를 지었어요. 저는 미연 아주머니를 안으로 초대해 팬케이크를 차 한 잔과 함께 나누었어요. 아주머니의 주름진 얼굴은 너무 따뜻해서 제 어머니를 떠올리게 했죠. 저는 이국적인 문화의 향수병을 앓고 있다고 고백했고 저희는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 후 몇 주 동안 미연 아주머니는 제 한국에서의 첫 번째 친구가 되어주었어요. 저는 창가에 화초가 가득하고 부엌에서 군침 도는 냄새가 가득한 아주머니의 아늑한 아파트를 방문하곤 했죠. 아주머니는 외국인인 제가 헷갈려하는 한국말과 예절을 가르쳐 주었어요. 덕분에 저는 한국에 대한 걱정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가을날, 미연 아주머니는 김장 준비를 도와달라고 저에게 요청했어요. 저는 그녀가 거의 90kg에 달하는 배추를 세 자루나 사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주머니가 김치 가게를 여시는 걸까요? 아니요. 아주머니는 웃으며 김장은 겨울을 대비해 대량으로 김치를 담그는 연례 전통이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순간 어디에서나 보았던 김치 냉장고가 떠올랐어요. 그 거대한 냉장고를 가득 채운 것이 바로 이것이었죠. 아줌마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의 멋진 흰색 김치 냉장고가 거실에 눈에 띄게 진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부엌의 모든 곳은 새빨간 고추장, 절인 해산물, 마늘, 생강이 김치의 맛을 내기 위해 쌓여 있었어요. 시작하자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저는 그녀가 무거운 양배추를 소금에 절이고 불린 다음 냄비에 안에서 다른 재료들과 함께 손으로 섞는 방법을 보여주는 것을 멍하니 지켜보았어요. 그녀의 바닥은 매콤한 빨간색 콩나물 더미로 덮여 있었죠. 그 냄새는 매운 듯하면서도 강렬했어요. 저희는 김치를 담그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루 동안 아줌마로부터 한국 음식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어요. 세심한 발효 과학, 건강상의 이점, 한 해 동안 가장 좋아하는 김치를 준비하는 데 반영된 어른에 대한 깊은 문화적 존경심 등 말이죠. 마지막 남은 배추, 무, 파 김치를 반짝반짝 빛나는 냉장고에 넣을 때 저는 성취감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 후 몇 주 동안 저는 매일 아줌마를 방문해 항아리에서 발효 중인 배추를 확인했어요. 그 풍경과 냄새, 맛은 정말 대단했어요. 오래된 김치는 완벽하게 신맛이 나고 기포가 생기면서 멋져졌어요. 갓 담근 김치는 여전히 매콤하고 아삭했죠. 왜 그렇게 정성을 다해 담그셨는지 알 수 있었어요. 한국인에게 김치는 단순한 배추가 아니라 그들의 문화유산이었어요. 미연 아주머니 덕분에 한국의 음식 전통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다른 문화를 이해하지 못한 채 섣불리 판단하는 이방인으로서 마음을 여는 법을 배웠죠. 매콤한 김치와 신비로운 냉장고가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스승이 되어줄지 누가 알았겠어요? 이제는 저도 거의 한국인이 된 것 같아요. 이것은 이 땅이 저에게 가르쳐준 것의 시작에 불과했어요. 앞으로 더 많은 문화적 경이로움이 기다리고 있었죠. 한국에서 생활한 지 벌써 1년이 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아요.
처음 기대에 부풀어 여행 가방을 들고 한국에 도착했을 때와는 많은 것이 변했죠. 그때만 해도 저는 한국을 야심찬 기술 커리어의 또 다른 복잡한 정류장 정도로만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미연 아주머니는 서울의 화려한 도시 풍경에 복잡하게 얽혀있는 놀라운 문화에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효율적인 고속 열차나 매끈한 철제 고층 빌딩들이 줄지어 서 있는 것 외에도 한국에는 눈을 돌리면 예상치 못한 구석구석에 풍부한 유산이 숨어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퇴근길에 거대한 콘크리트 건물 사이에 자리 잡은 작은 한옥을 우연히 발견했는데 흙기와 지붕과 나무 기둥은 마치 다른 세계에서 온 것 같이 보였어요. 한옥은 자연과의 조화를 중시하는 수세기 동안의 한국 전통 건축을 구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당과 기와 격자무늬 종이 창문은 계절의 변화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날씨에 따라 복합적인 과정을 거치는 김치 발효처럼 한국인들이 환경에 저항하기보다 순응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과거를 기념하는 동시에 미래를 포용하는 이 우아한 춤은 현대 한국 사회에 스며들어 있었어요. 트렌디한 네온 사인이 켜진 카페에서는 젊은 웨이터가 무지개 머리와 피어싱으로 멋을 내면서도 자기보다 3배나 나이가 많은 손님에게 정중하게 어르신이라 칭하기도 했어요. 세련된 스마트폰과 전기차를 자랑하는 백화점에는 휴식을 위한 전통적인 휴식 공간이 있었죠. 저는 어느 날 오후 그 유명한 발효 배추로 김치전을 만드는 법을 배우면서 아주머니에게 제가 관찰한 것을 이야기했어요. 끈적끈적한 매운 김칫솔을 만지느라 손이 빨갛게 달아오른 아주머니는 자신의 문화에 대한 저희 통찰력에 고개를 끄덕였죠. 아주머니는 혁신은 탄탄한 기반과 이전 것에 대한 존중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라고 말하며 그 균형의 상징인 자신의 반짝이는 김치 냉장고를 자랑스럽게 손짓하며 말했어요. 스마트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는 분리되어 있었고 휴대폰으로 발효 설정을 제어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내부에서는 대대로 내려오는 김치가 숙성되고 있었어요. 아줌마는 김치냉장고 자체가 수십 년 동안 한국 가정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음식 전통을 보존하기 위해 함께 진화했다고 설명해 주었어요. 1990년대 초기 기본 모델은 아파트 거주 증가에 따라 시원한 온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세대를 거듭하면서 김치를 대량으로 담그는 일이 노동 집약적으로 변하면서 습도 및 가스 제어, 발효 최적 시간을 위한 자동화, 개별 사용자의 선호도를 학습하는 인공지능 등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되었어요. 아주머니는 현재 소유하고 있는 첨단 와이파이 모델을 통해 작은 도시 주방에서 매년 겨울 수백 파운드의 배추를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게 되었죠. 아주머니는 여전히 모든 배추를 직접 손으로 정성스럽게 버무리는 것을 고집하며 아주머니의 레시피를 저에게 전수해 주었어요. 기술 속에 담긴 그 인간적인 손길이 참으로 한국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매콤한 묵은지와 함께 부글부글 끓는 전을 한 입 베어 물며 저는 감탄하며 눈을 감았어요. 이 복합적인 맛은 한국의 반짝이는 현대적 표면 아래 숨어있는 조화로운 아름다움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 있었죠. 서울에 머무는 동안 많은 한국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이러한 통찰은 더욱 깊어졌어요. 매일 아침 손수 채소 반찬을 만든 후 태블릿 컴퓨터를 꺼내던 어린이집 아줌마들과 친해졌어요. 휴대폰만 붙들고 살다가 제가 아주머니의 레시피로 김치찌개를 끓여주자 향수병에 걸린 젊은 인턴도 있었죠. 길거리에서는 아주머니와 아저씨들이 추억의 과자를 가득 담은 카트에서 전자제품을 함께 팔고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실험 주방에서는 과학자들이 3D 프린터를 이용해 완벽한 식감의 한우를 대량 생산하는 방법을 연구했지만 어머니의 손맛을 재현할 수 없는 기술이 걱정스럽기도 했죠. 미래형 냉장고에서 발효된 양배추가 과거를 존중하는 동시에 미래를 혁신하는 지혜를 열어줄 줄 누가 알았을까요? 저는 이러한 조화가 한국 문화를 독특하고 아름답게 만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울 생활 4년차에 접어들면서 서울이라는 도시가 저에게 가져다준 개인적인 변화에 대해 놀라움을 느끼곤 했어요. 러시아에서 작은 여행 가방 2개와 오만한 생각으로 가득 찬 채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저는 한국을 그저 커리어의 디딤돌로만 생각했죠. 이 야심찬 기술 개발자가 기업 사다리를 오르는 과정에서 정복해야 할 또 하나의 복잡한 아시아 국가일 뿐이었어요. 하지만 미연 아주머니와 같은 훌륭한 선생님들이 길러주신 개방성을 통해 한국 문화의 놀라운 깊이가 서서히 제게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고층 빌딩과 분주한 사람들의 단조로움으로만 치부했던 한국이 결국 제 안에서 매끈한 현대적 풍경 속에 녹아든 풍부한 유산으로 다시 피어났죠. 한국은 콘크리트 균열 사이로 피어나는 섬세한 꽃을 발견하듯 유동하는 사회의 역동적인 표면 바로 밑에 아름다운 전통이 숨어 있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차가운 실용주의적 생각은 곧 한식을 이해하면서 경외감과 애정으로 녹아내렸어요. 대대로 내려오는 발효의 과학이 담긴 김치를 넘어 짠맛, 단맛, 매운맛, 신맛의 조화가 한국인의 정신적 균형을 반영하는 음식들을 발견했죠. 번화한 건물을 뒤덮은 네온 불빛은 향수가 가득한 찌개, 속 고춧가루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아주머니와 다른 한국인 친구들에게 김치전이나 부글부글 끓는 떡볶이 같은 고전적인 음식을 수년 동안 배우면서 단순해 보이는 재료들이 이 문화의 정수를 한 방울씩 제 존재 속으로 증류시켰습니다. 특히 맛을 통해 저는 흙으로 빚은 뚝배기와 스테인리스 젓가락, 와이파이로 작동하는 냉장고가 옛것과 새것을 유동적으로 보존할 수 있게 하는 데 한몫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어요. 저는 러시아에서 어릴 적 친구들에게 김치 냉장고의 공학을 열정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을 때 처음으로 저의 정신적 변화를 느꼈어요. 친구들은 제 소셜미디어 게시물에서 세계 최고의 김치 냉장고라는 말도 안 되는 가전제품을 보고 완전히 의아해했죠. 하지만 저는 온도 변화 없이 이상적인 발효 환경을 구현하는 특수 단열재, 습도 제어 시스템, 세심하게 보정된 기류 필터에 대해 더욱더 열광적으로 설명해 주었어요. 이건 문화 혁신의 상징이야. 저는 당황한 친구들에게 이렇게 주장했죠. 한국인들은 도시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에 따라 전통 방식을 보존하기 위해 수십 년에 걸쳐 김치냉장고 기술을 개선해 왔어. 이 스마트한 모델은 가정에서 매년 많은 양을 계속 담글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어. 특히 특허를 받은 발효 기술이 서울의 비좁은 아파트에 적용되면서 아주머니들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 김치 숙성 과정을 디지털 방식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되었다는 역사적 맥락에 대해 극찬했죠. 친구들은 제가 배추에 집착하는 전도사가 된 건 아닌지 궁금해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이전에는 없던 열정과 통찰력을 제게서 느낀 것 같아 보였습니다. 한국은 음식을 넘어 인내와 이해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저희 관점을 키워주었어요. 저를 변화시킨 문화적 교류는 저에게 개방성을 키워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만들어주었죠. 지난 겨울 마침내 비좁은 모스크바 아파트로 돌아갈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을 때 미연 아주머니는 가장 완벽한 선물을 주었어요. 아주머니는 특유의 밝은 포옹과 함께 고추장 냄새가 나는 새 김치가 들어있는 커다란 통을 전해주었습니다. 이제 당신도 저희의 발효의 지혜와 한국의 맛을 집에서도 즐길 수 있을 거예요. 그녀는 자랑스러움으로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맛있는 냄새가 나는 김치를 자랑스럽게 러시아 주방으로 옮기면서 저는 이것이 매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했던 마음은 이제는 경외감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혜의 한류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모든 이들에게 지혜를 전파하고자 하는 제 역할은 막 시작되었어요. 반짝반짝 빛나는 저의 새로운 결심이 이미 제 고향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지금, 앞으로 이 여정이 또 어떤 예상치 못한 발효의 맛을 맛볼 수 있을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위에 다른 따뜻한 사연들도 있으니 꼭 시청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내일 또 만나요.